유딩이랑 맞짱 뜨면 내가 유딩 수준 되는데 뻑하면 그냥 무슨 시사방송이라고 뭐 만들어지면 드립다 망치부인 이름 걸어놓고선 망치부인한테 토론하지. 아니 그니까 나보다 유명해지면 내가 토론할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그럼 내가 토론할게. 그 지네 이름 내려고 나를 이용하려는 그런 애들이랑 내가 왜 토론을 해? 각자 커. 각자 크란 말이야. 뻑하면 한판 뜨지. 가서 저 피자판이나 떠. 아프리카에도 많은 정치방송, 예능방송만큼 정치방송도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각 대학교에서 언론 정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처럼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서 공개하는, 나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한테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와서 나를 찍어가고 인터뷰하고 수업 시간에 많이 썼단 말이야.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언론 정보 활동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각자 만든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작품들을 그냥 버릴 게 아니라 나는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그래서 정말 다양화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말이에요. 그 언론 내지는 뭐 미디어 그런 무지 돈이 많은, 사실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있잖아요. 글로벌 대기업의 오너들은, 그러니까 소위 대주주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그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야. 그러나 그들이 부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20년 동안, 25년 동안, 90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25년 동안 전 세계 금융자본가들은 재산이 10배, 20배, 100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25년 동안에 전 세계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여기 우리나라, 일본 서민들은 다 가난해졌어. 서민들은 다 가난해졌어. 그게 왜 그러는 건데 전 세계에서 중산층이 몰락했어. 중산층이 몰락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바로 이 글로벌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 생산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값싼 노동력의 나라에 가서 하는 거야. 인도나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인구가 많고 노동력이 싼 데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의 중산층들한테 파는 거야. 그런데 그건 뭐였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짓이었어. 여러분, 그 각 나라의 중산층들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비롯한 각 나라의 중산층들은 어떻게 중산층일 수 있었느냐?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중산층이었던 거야. 그런데 일자리를 가난한 값싼 노동력의 나라로 빼돌린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세계의 중산층이 가난해진 거야. 전 세계의 서민들이 가난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전 세계의 경제가 멈춰버린 거야. 지금 선진국 경제도 멈췄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지.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지. 기본은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이 모든 재산을, 모든 전 세계의 부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기 때문인 게 첫 번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경제 정책을 맡은 놈들이 너무 무능하고 등신 같았잖아. 이명박, 박근혜. 여러분, 우리나라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1위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요, 우리나라를 모두 선진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선진국에서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 심각하다, 국민의 자유 심각하다, 위험국가로 우리를 분류하고 있어. 지금 26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최고 선진국 대열에서 우린 점점 떨어지고 있어. 왜? 경제정책을 담당한 수장들이, 이명박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야 될 때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 고생하는 면은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바람에 세계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 여러분, 지금요, 페북에 내가
여러 번 봤어. 뭐냐, 나르는 자동차. 지금 유럽 사람들은 나르는 자동차를 개발해놨더만. 그래서 달리다가 그 속도를 내면서 날개가 펴지는 나르는 자동차. 그 나르는 자동차가 나는 그게 저긴 줄 알았어. 가짜인 줄 알았어. 그래픽. 진짜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드론 있죠, 드론. 드론이라는 게 뭐야? 비행 물체잖아. 비행하는 그 드론 있잖아요. 그 드론이 커지면 나르는 비행기야. 이 드론에다가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찍잖아요. 그거를 뭐 헬리캠이라고 부르잖아. 그게 드론이야. 이 드론이라는 게 왜 개발됐냐? 나르는 자동차를 위해서 개발된 거래. 그래서 이 드론이요, 커지면 그게 나르는 자동차가 되는 거야.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이미 거기까지 개발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찍이 경유 자동차를 서서히 없앤 거야. 그리고 오바마가 들어서면서부터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전기차 개발을 한 거야. 전기차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 차를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유차는 미국 시장에서 팔 수가 없대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 보면 우리나라 SUV가 되게 많아요. 미드 보면 투싼 많이 나와. 그거 알죠? 투싼이나 산타페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야, 내 차도 투싼인데, 야, 내 차도 산타페인데 그러잖아. 미국에서 돌고 있는 투싼 산타페는 다 휘발유 차야. 그거 알아요? 미국은 경유차가 별로 없어. 그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투싼이나 산타페나 이런 현대차들이요, 다 휘발유 차들이야. 경유차가 아니야. 그래서 왜 제가 몇 달 전에 폭스바겐 얘기했잖아. 지난달에 폭스바겐 뭔가 수상하다. 이 폭스바겐 사건이 터진 게 이미 폭스바겐의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왜 세계 언론이 동시에 터뜨렸냐? 이거는 지금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거다. 전 세계에 있는 경유차들을 전부 다 마비시키고 경유차의 시대를 종결시키려는 거다. 왜? 그래서 어느 나라 언론에서 나왔어. 폭스바겐 사태는 미국의 음모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유차를 다 없애고 휘발유차, 바이오 디젤차, 그 다음에 전기차. 특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상용화된 거야. 전기차가 뭐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골프카트. 여러분 골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다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관광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 그거 다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휘발유차가 아닌, 경유차가 아닌 그 전기차로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미 나르는 자동차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야. 이런 것들이 팔려야 되겠죠. 많이 팔려야 된단 말이야. 누가 사냐고. 그 전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지금 전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비행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미국에는 그 경비행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금 전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비행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만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물건을 만들어봤자 팔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만들어봤자 팔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결국 전 세계에 서민들이 다 같이 먹고 사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왜 이 2차 대전, 1차 대전을 겪었어요? 그게 결국 자본가들의 무리한 욕심,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결국은 세계를 무너뜨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야.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반성하면서 수정 자본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수정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석했냐, 이 새끼들이.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우리가 선택한 거다. 그렇게 해석한 게 문제야. 왜?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수정 자본주의는 폐기해야 된다. 개새끼들이야. 그게 문제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한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이제 뭐 아침 라디오에 현대자동차의 영업사원인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을 가입을 했다고. 그 지점장이 두들겨 패고 욕하고 침 뱉고 목에다 칼을 찌르겠다는 둥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자, 나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하는 거야.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하고 필리핀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그런 곳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필리핀, 중국, 인도 이런 데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노동자들이 똑같은 전 세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가 주장할 바야. 전 세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거, 자기 나라에서 파는 물건은 그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우리는 있잖아요. 무역의 그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진짜 골 때리는 게 있어. 과목 내용이 나와. 그게 뭐냐면 무역의 이익을 계산을 하는 거야. 어떤 나라는 A하고 B라는 물건을 만들고 어떤 나라는 가하고 나라는 물건을 만든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A하고 B를 이 가격에 만들지만 이 나라에서는 가하고 나를 이 가격에 만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이 나라에서 만드는 게 물건이 싸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A 나라에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비용이 저렴하냐. 그래서 B가 저렴하면 이 나라는 이 B를 만들고 가하고 나 중에서 어떤 게 더 저렴하냐. 이 나라는 가를 만들어서 이 나와 이 A를 그 교차로 무역을 해야 된다. 그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무역 이론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강요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무역을 왜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고. 비교우위 절대우위 막 이러면서 반드시 무역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 무역을 강요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무역이라는 건 누구한테 유리하니? 무역이라는 게 누구에게 유리하냐고. 그 무역은요 선진국 또 글로벌 기업 그들에게만 유리한 거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게 무역이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무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 다국적 기업에만 유리한 건데 우리 온 국민들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들이 만든 FTA, 저들이 만든 WTO 이런 것들이 WTO나 FTA가 저기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 더 잘 사는 더 강한 기업, 각 나라에 더 강한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FTA야. 상대방 나라의 가난한 서민, 가난한 노동자들 죽이려고 만든 게 FTA야. FTA가 뭐야?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야. 자유무역 협정. 자유무역은 누구에게 유리해? 경쟁력을 가진 대국에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에게 유리한 거야. 결국 FTA나 WTO는 누구에게만 유리한 거냐? 전 세계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거야. 그 FTA의 이 흐름 속에서 전 세계 서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 국민이 투표해갖고 뽑은 대통령이 왜 우리 서민 죽이는 FTA를 맺냐고. 이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는 방송했잖아. 그거 알아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졸속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그거 비판하는 방송했어. 누가 나더러 그러는 거야. 인연은 맨날 박근혜 이명박 욕만 한다고. 아니라니까.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FTA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언론 기록에 찾아보면 나와. 2007년 망치 부인이 그 김근태라는 의원이 FTA 반대 단식을 해. 그거 국회에서 민간인 최초로 생중계를 하면서 나는 노무현 정부의 이 FTA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이야. 나는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문재인이 제대로 할 때까지 나는 비판했을 거예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 쪽에서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가 쌍으로 10년 개죽을 써가지고 다음에 민주 세력이 대통령이 된다고 망치 부인이 비판을 안 하냐? 아니라고.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는 그때 가서도 또 비판을 할 거야. 왜? 끊임없이 언론은 살아서 달리든 말해도 채찍질 하듯이 더 잘하라고 비판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국민이 편해지니까. 정치 권력을 계속 비판해야 국민들 눈치를 보고 더 잘하려고 하니까. 어떤 권력이 생겨도 나는 비판할 거야.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 기자들에게도 그런 자세를 꼭 가져주길 바라고, 그 무슨 권력자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그런 거 꿈꾸지 마라.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장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만한 나라를 바란다는 거야. 내가 노숙자를 가끔 찬양해. 우리 땅에서 노숙자라도 굶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거야. 왜?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나는 남편이 정치인이라서 떨어지면 끝이야. 모든 수입은 중단될 것이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망하는 게 하루아침이에요. 우리 IMF를 겪어봤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면 나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노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노숙자들이 돼도 안전하고 배가 고프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놓겠다. 그게 내 신념이야. 나는 아버지가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비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뇌졸중을 앓고 1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다 돌아가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나도 역시 저런, 왜 이게 또 뇌졸중은 유전이잖아.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제부가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뇌종양이 걸려서 결국 마지막에 휠체어를 타다 죽었어요.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다. 꽤 많아.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사람들의 90%는 후천적 장애인이야. 나중에 사고나 질병을 당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모든 장애인이 이동권이 보장된 나라. 내가 휠체어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 그거 알죠? 인도의 보더블럭이 너무나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도저히 인도로는 그 휠체어를 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도로로 휠체어를 밀고 가게 돼요. 그럼 막 빵빵거리면서 올라가라고 막 그래. 올라갈 수가 없다고. 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 휠체어에 타고 덜컹덜컹하면 앞으로 쓸려 내려가. 거기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참 웃기는 게 그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이야.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은 어디나 깔려있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다 물건들 내놓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전봇대로 직진하게 해놓기도 했어. 그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이 뭐냐면 노란색으로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왔거나 일자가 있거나 이런 거야. 그게 점자 블럭이야. 장애인들은 눈이 먼 상태에서 저기 보도블럭을 짚으면서 행진을 하는데 그 보도블럭의 모습이 개판이야. 우리나라가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나라야. 내가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노년이 되면 휠체어 탈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솔직히 노인분들 중에 지금 40% 정도는 휠체어 탈걸? 노인분들 중에 뭐 80대 정도 되면 한 40% 정도는 휠체어를 타.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도 그 휠체어를 타야 될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장애인들의 문화, 장애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일상화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내가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 모든 걸 잃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거지가 돼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문제없는 나라.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어렸을 때 잘 살았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렸을 때 잘 살았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해갖고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어서 애들의 인생이 바뀐 경우 많이 봤죠.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많잖아.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망치부인 방송이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쫓겨나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쫓겨난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쫓겨남의 앙심을 품고 아프리카에 신고를 해서 쫓겨난 방송 1위로 올려주신 앙심 품은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쫓겨나 주시고 앞으로도 쭉 신고해서 망치 부인의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시키는 영광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녹화 끊을 시간. 오케이. 자, 자, 지금 이 시간 3257분이 시청하고 있는데 추천은 얼마나 했을까 봤더니 어머, 드디어 800에 마법의 800을 깼어. 1100명이 안 하고 있네. 응? 그동안 언제나 800명이 안 했는데 지금 이 시간 딱 보니까 이 800명의 마법을 깼어요. 지금 이 시간 추천 안 하고 보는 인간들이 1100명이야.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너무 재밌어서요. 너무 몰입해서 보느라고 추천하는 거 깜빡했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지. 너무 집중해서 보느라고 깜빡했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내가 우스워 보이나? 당신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당신의 다리를 타고 오르는 녹색 설사를 경험할지어다. 오늘 밤 녹색 설사에 늪에서 눈 뜰지어다. 여친 남친의 부모님과 처음으로 만나는 날, 그 여친 남친의 부모님 앞에서 바지를 적신 녹색 설사를 목격할지어다. 나는 그때 녹색 옷 입고 가면 되지. 냄새는 어떡할 건데? 나는 이미 결혼했지롱. 그 사돈을 만나는 순간, 아니면 그 아이의 그 선생님을 처음 만나러 간 날 녹색 설사를 경험할지어다. 꼭 이렇게 협박을 받아야 추천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 왜들 그럴까 몰라.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돌아가서 국정교과서 얘기로 돌아가자면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수신이에요. 우리들 스스로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휩쓸리면 안 된다. 휩쓸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여론 조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믿었어. 우리 편이구나. 트위터에 노란 리본 달고 있고 페이스북에 노란 리본에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어놓으면 전부 우리 편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달고 있는 간첩 많이 봤어. 저쪽 편인데 틀림없이 쓰는 모든 논조가 전부 다 박근혜 지지자인데 뭐만 껍데기만 그렇게 씌워놓은 거야. 그럼 뭘 노린 거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시키는 거야. 마치 노무현 지지자들이 이런 것처럼. 거짓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노란 리본 달아놓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었다고 그게 우리 편이라는 편견을 버려. 그거 편견이야. 내가 만약에 간첩일지라도 나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어놓을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박사모로 흐트러뜨려야 되겠다 싶으면 박근혜가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을 나는 내 페이스북에 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박사모 내에서 얘기하는 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야.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말라고. 우리 지난주 일요일날, 아니 어저께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넘었어요. 쟤네들이 일요일 새벽부터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야당 비판으로 작전을 짠 거야. 그래서 단계별로 준비해놓고 사건을 터뜨린 거야. 나는 그 야당 의원들, 아니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언제 그렇게 밤에 모여가지고 그 사무실을 급습했어. 이제까지 그런 거 딱 2번이야. 국정원 여직원 때, 그리고 이번에 불법 TF팀. 그래, 그거 불법 TF팀 맞고 국정원 여직원 그거 불법 맞았어. 그런데 결론은 어땠어? 역풍 불어가지고 대선 졌잖아, 12년에. 이번에도 하마터면 야당 의원들 이걸로 완전히 국정교과서 역풍 불 뻔했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제보. 내가 늘 그랬잖아. 우리 특히 언론인 기자들 제보에 조심해야 돼. 나한테도 어마어마한 게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초지일관 개무시해요. 밝혀지지 않은 거는. 입증할 수 없는 건 내가 안 하는 거야.
자, 이번에 불법 TF팀, 그게 왜 불법인지는 알아요? 자, 일단 TF팀 얘기부터. 동성동 TF팀이 왜 문제가 돼요? 동성동 TF팀이 왜 문제죠? 황우여의 발언 때문이에요. 황우여가 국정조사에 나와서 10월 초에 뭐라고 얘기했어? 일주일 전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정리된 거 전혀 없다 그랬잖아.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확정된 거 없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놓고 10월 12일에 박근혜가 밀어붙인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TF팀이라는 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새누리당 대변인이 변명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황우여가 국회에 나와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거야. 그게 첫 번째고요. 그게 황우여의 잘못이야. 두 번째는 뭐냐? 원래 내가 그랬잖아. TF팀은 언제나 있는 거다. 나의 잘못이었어. 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각 정책에 TF팀이 다 있었어요. 태스크포스 팀이라 해서 어떤 정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팀이 다 있었어. 그런데 태스크포스 팀이 그래서 합법이었어. 그런데 이게 불법이 된 게 언제야? 이게 불법이 된 게 언제예요? 이명박 때 모든 태스크포스 팀을 불법으로 만들었어. 다 해체시키고. 그때 그런 태스크포스 팀에는 무슨 대한에너지를 연구하는 팀이라든가 그런 정말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들로 그런 TF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들 전부 다 없앴어. 그래서 어떤 태스크포스 팀도 전부 다 위법이 된 거야. 그런데 그 태스크포스 팀을 비밀리에 운영을 했잖아?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서는 위증을 했잖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걸렸는데 이걸 걸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 끄고 자료 빼돌리고 파쇄시키고 정말 자기들 말대로.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정교과서가 무슨 대공 업무야? 국가기밀이야? 간단하게 얘기해보자고. 국정교과서가 국가기밀이에요? 국정교과서가 무슨 대공 업무야? 스파이 짓이야? 그걸 왜 파쇄를 하냐고. 국정교과서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자기네들이 얘기한 대로 합법적인 조직이고 비공개였을 뿐이지 불법이 아니면 왜 자료 공개를 못해? 뭔가 비밀스러운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걸린 거 아니야. 지운 거 아니야. 비정상적인 짓거리를 하다가 걸리니까 그래서 지우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뭔가 지네가 숨길 게 있으니까, 뭔가 지네가 숨길 게 있으니까 지우고 삭제하고 빼돌리고 그 지랄 하다가 걸린 거 아니야.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일단 요 얘기부터 같이. 시일이 걸릴 전망이고 사망자와 부상자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간의 한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지진을 피하려고 건물 밖으로 나오다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아니, 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뭐 아프간에서 지금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지진이 얼마 전에 있었던 네팔 지진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게 유럽판하고 인도판이 부딪히면서 그 엄청난 대지진이 지금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국제적인 대항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나올 거야. 두 지진이 관련됐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꾸린 TF팀이 청와대의 직할 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교육부 TF팀은 청와대의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매일 점검 회의를 했으며 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문제의 TF팀에서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도 교육문화수석이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BH에 매일뿐만 아니라
상시 그리고 수시 요구할 때마다 상황 보고를 해왔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굳이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 사무실을 낸 것부터가 청와대와의 접근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TF팀이 철저하게 비밀스럽게 운영됐다는 점도 청와대가 직접 지휘한 조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웁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건물 경비원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밀 TF팀 의혹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비공개리에 TF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교육부 내 이른바 국정화 비밀 TF 의혹을 방어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김무성 대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시간까지 수십 명이 그 건물을 에워싸고 지금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정화 관련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밀 TF 의혹까지 크게 불거질 경우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가 찬성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새누리당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내분을 거듭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화를 계기로 단일 대우를 갖춰가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악영향을 우려한 수도권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화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입니다. 지금이라도 물러서야 된다고 보세요. 이 민심 봤을 때. 당연하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모순이죠. 여기다 여론 악화가 심화될 경우 배수의 진을 치고 국정화 추진에 총대를 맨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만도 커지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교육부나 문제의 TF팀은 청와대 수시보고한 점을 시인하면서도 정상적인 업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팀이 지금까지 해온 업무들을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방문에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까지 불러 출입을 봉쇄한 지 18시간. 어제 저녁에야 서울 동숭동 사무실에서 나온 국정화 TF팀 팀원들은 자신들이 정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비밀팀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F팀 단장을 맡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입니다. 행정 예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분고시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부 역시 청와대에 수시 보고한 건 맞지만 지휘를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이 해온 다양한 준비를 살펴보면 교육부의 정상 업무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지방교육재정 업무를 봐야 할 김모 서기관은 홍보팀장을 맡아 홍보물과 특별 홈페이지 제작을 주도했습니다. 거짓 홍보 논란에 휩싸였던 유관순 열사편 동영상이나 대한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소통 창구 없는 주입식 홍보 페이지가 이 팀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를 반상회에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TF팀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화 관련 업무 폭주로 인해 원래 3명이던 기존 역사교육 지원팀을 7배인 21명까지 늘렸다는 게 교육부 주장인 만큼 웬만한 사안들은 이 팀을 거치지 않았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팀이 맡아온 교원이나 학부모 동향 파악 업무 등은 일종의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 고시 강행을 앞둔 여권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뉴스가 빠르게 지나갔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행정고시 12월 2일이 되면 그 행정고시가 발효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지금 소위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주장이야. 얘네들은 지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열흘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TF팀의 문제점이 소위 왜 그 허위 과장, 뭐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관순이 없습니다. 이런 개소리가 만들어진 게 바로 저 팀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도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만 파쇄한 자료에 보면 무슨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조직 명단 이런 거 막 얘네들을 가지고 확인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민간 사찰에 대한 부분이라고. 민간 사찰에 불법 사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네가 부끄러우니까 지웠겠지.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더 웃긴 건 뭐냐면 댓글원들을 시켜가지고 12년 국정원 여직원이 생각난다. 나는 그게 우리 쪽에서 한 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새누리당 댓글원들이 맨 처음에 퍼뜨린 말이더만. 국정원 여직원이 생각난다. 국정원 여직원 막 그렇게 감금하고 그랬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기다려. 너네 바로 기다려. 일단 그 노컷 뉴스 하나 보고 갑시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다는 서울 종로 국립국제교육원의 한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이 사무실 관계자들이 물을 걸어 잠그고 밤샘 대치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여기서요. 어제 그 현장에 나갔던 의원 한 분을 잠시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정진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비직원에게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다. 교육부 직원들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만나 뵈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곧장 인터폰을 했고 그 다음에는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끄고 경비실 불까지도 끄고 일체 현관 있는 쪽으로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의식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 틈으로 1층이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취재진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서 가봤더니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고 컴퓨터 초기 화면이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요. 폴더의 구성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받은 제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문 못 열고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경찰 병력이 와서 에워싸고 사면에서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그냥 오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 조직기구표를 놓고 보니까 청와대 1일 점검회의 지원, 여론 동향 파악, 교과서 분석, 국회 자료 요청에 대한 대응, 심지어는 언론 관리, 칼럼 필자, 그다음에 패널 관리, 패널자, 선정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국정화 추진을 위한 여론 작업부터 시작해서 집필진 구성까지 거기서 모든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위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교육부의 역사교육 지원팀을 확대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생각난다 이런 여론들도 들어오고 좀 문자도 들어오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었지만 이건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모든 조직이 국정화 추진에 매달리고 여론의 조작부터 시작해서 추진까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내용적 심각성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 문제. 얘네들이 지금 이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국정 교과서의 여직원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야당이 죄 없는 여직원을 감금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 기다려. 딱 기다려. 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죽었어 이제. 문 좀 열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승리씨.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이같이 공언한 것은 지난 10월 8일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교육부 직원들이 주축이 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이 한참 가동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이 비밀 태스크포스 팀의 실체는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 TF팀 사무실의 존재와 위치를 제보받아 현장을 급거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비밀 TF팀은 정부 청사가 아니라 서울 동숭동 외국인 장학생회관 1층에 꾸려져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의 사무실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직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이곳에 입주한 이 태스크포스 팀은 세계 팀 21명으로 규모를 키워가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은밀히 진행해왔습니다. 조종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이 태스크포스 팀 운영 관련 문건은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현 충북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을 지낸 이른바 DK 출신, 또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석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은 교육부 내부 보고서인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되어 온 인물입니다. 세 개 팀으로 이뤄진 TF팀의 업무 내용도 통상적인 교육부 업무로 보기에는 이상한 대목이 많습니다.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업무에 주력하는가 하면 언론은 물론 교육부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홍보팀 직원들은 신문에 기고하거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을 섭외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특히 BH, 즉 청와대의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한다는 업무 내용은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에 꾸준히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해왔음을 방증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장 취재 도중 단독 촬영한 비밀 TF팀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도 BH라는 이름의 폴더가 발견됐습니다. TF팀이 청와대 보고 내용과 지시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 놓은 폴더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의원도 청와대가 이 TF팀과 자주 접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제보에 의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 교문수석이 이 회의에 참여했다. 또 교육부 차관이 며칠 전에 이 회의에 참여해서 동료고 갔다. 이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청와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나서서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비밀 TF팀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챙겨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역사교육지원팀의 일을 보강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육문화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나와서 면담하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듯 문을 걸어 잠그고 또 건물 바깥에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세우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서 그간에 무슨 경위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한 직후 TF팀 직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조명을 끈 채 의원들의 사무실 진입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적어도 5명의 TF팀 직원이 방통대 건물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밤 9시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에워싸고 야당 의원과 취재진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업무 증가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 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 자료를 냈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이 그 월요일 새벽에 현장에서 빨리 빠진 거는 난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만약에 계속 아침까지 거기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막 모였을 거고 지난번 국정원녀 같은 쇼를 했을 거야. 그때 나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데 그때 그랬다며
국정원 여직원이 막 물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생수를 넣어주는 그런 쇼도 하고 그랬다며. 아니 그 오피스텔은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그런 개쇼를 해가지고 그런 개쇼를 해서 도리어 이 그 국정원 여직원 죄 없는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연출을 했잖아. 무엇보다 언론이 다 쟤네들 편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시간을 내가 만약에 그 당시 밖에 있었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오늘. 내가 그때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야당 의원들이 거기서 3일 동안 밤새게 하지 않았다. 처음에 딱 문제 지적하고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빠졌어야 됐어. 거기서 3일 동안 지키고 있어봤자 뭘 얻을 수 있었겠냐고. 거기서 3일 동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었겠어. 내가 밖에 있었다면 나는 거기에 그 국정원 여직원 집 앞에서 3일 동안 밤새게 하지 않았다. 그게 내 생각이었어. 그 얘기를 내가 우리 동생한테 했더니 그러는 거야. 그때 언니가 있었으면 그걸 막아냈겠지. 그런데 아마 그랬으면 오늘 이 건이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때 밖에 있었다면 국정원 여직원 집 앞에서 3일 동안은 밤새지 않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쇼를 거쳐서 그 국정원 여직원이 무죄를 받았어요? 뭐 재판받고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증명됐어요?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수천 건의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나왔잖아. 그게 인터넷에서 다 증명이 된 거 아니야. 2013년 6월 달에. 그런데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고 처벌을 안 하고 버티는 거 아니야, 박근혜 정부가. 죄 없는 게 아니야. 죄 있다는 걸 밝혀냈는데 처벌을 안 할 뿐이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그때 내가 만약에 밖에 있었다면 국정원 여직원 집 앞에서 3일 동안 지내지 말라고 분위기는 띄웠을 수 있다. 그러나 그랬다라면 온 국민이 이번에 이슈에 넘어갔을 거다. 근데 이번엔 어땠어요?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래서 국회의원들 빨리 치고 빠지라고 조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걔네들이 아침에 준비한 그들의 역풍 야당 비난으로 몰아가라는 역풍을 막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지가 문을 잠그고 감금됐다고 쇼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내가 볼 때 이걸로 국민들이 다 재확인하게 된 거 아니야? 그래 국정원 여직원 어떻게 됐어? 이번 건수로 그래 국정원 여직원 그녀는 어떻게 됐어? 그녀는 아직 처벌 안 받았잖아요. 처벌 안 받았어요. 기소도 안 했어요. 검찰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미 다 밝혀진 범죄 증거 3,100 건의 범죄 증거를 가지고도 지금 처벌 안 하고 있다니까. 왜? 박근혜가 공범이라는 표시지. 그 국정원 여직원이 죄를 저지른 건 이명박 때야. 이명박 때 이명박의 지시를 받은 원세훈의 지시를 받고 그걸 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이명박의 범죄였어. 그러면 박근혜가 자기하고 무관한 범죄면 그녀를 지금 잡아갖고 처벌을 해야지. 그런데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요? 대선 토론에 나와서 그 죄 없는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개소리 했죠? 그때 모르고 했을 수 있어.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1900 수십 건의 정치 댓글, 정치 글 쓴 거 찾아냈잖아. 그러면 처벌하고 잘랐어야지.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어. 아직까지도 처벌받지 않았어. 뻔뻔하게 2년 동안 놀다가 얼마 전에 대공 업무로 복귀했어. 지금도 어디서 악플 달고 있겠지. 지금도 어디서 악플 달고 있겠지. 내가 볼 때 얘네는 그 쇼를 통해서 야당 비판 여론 만들기 작전을 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 건으로 도리어 국정원의 이 여직원 그 여자의 범죄,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은 박근혜 이 부분까지 나는 몰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 부분을 다시 환기시켰다. 맞아. 그거 왜 어떻게 된 거지? 그 여자는 어떻게 처벌 받았어? 처벌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이석기가 공산당이고 이석기가 무슨 혁명 조직을 했다는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간 거야. 그 당시에 그 국정원 여직원이 악플을 달면서 3일 동안 뭐 한 거야? 물도 안 마시고 지운 거 아니야. 지가 썼던 댓글이며 지가 썼던 정치 공작을 그 자료를 완전히 다 밀어버린 거야. 완전히 밀어버린 자료를 그걸 되살린 거예요. 윤석열 검찰팀에서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그 여자의 데스크탑, 노트북, 이걸 전부 다 되살렸어. 그래서 그년이 이 수천 개의 악플을 달았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범죄를 밝혀냈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최동욱이 혼외자를 낳았다! 이게 뭔 소리야? 최동욱이 혼외자를 낳았다는 개소리 해가지고 윤석열 검사, 범죄를 밝혀낸 검사팀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해체시켜가지고 다 시골로 내쫓아버렸어. 그래서 다시 모이지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게 해버린 거야. 그런데 내가 가서 조사받을 때 이미 범죄 증거가 수천 장이 있었어.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에 회부를 안 해. 왜? 박근혜도 알았는 모양이지. 박근혜가 그 좌익교수의 범죄에 대해서 고마워했나 보지. 아니면 공범이었든가. 그러니까 처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국민들이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국정원 댓글 문제 책임지라고 막 데모하니까 최동욱이 혼외자를 낳았다. 이석기가 간첩이다. 그러면서 흐지부지 시킨 사건이야. 자, 그럼 이석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석기가 간첩이라고 지랄했는데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 구속했잖아. 내란 음모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어. 내란 음모죄가 무죄 받았어. 이석기가 변장 도피 중이고 내란 음모 조직을 만들었다.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로라는 실체가 없다. 내란 음모는 무죄다. 그럼 이석기는 지금 왜 감옥 살고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국가보안법 위반이 뭔데? 고무찬양죄. 그러면 그 고무찬양죄라는 게 뭐야? 북한의 체제를 좋게 얘기하고 찬양하고 북한의 지도자들을 찬양하며 걸리는 게 고무찬양죄야. 이즈음에서 떠오르는 그녀의 자서전. 김정일한테 각별한 대접을 받고 약속을 지킬 사람이다. 이러면서 온갖 칭찬을 늘어놨던 박근혜의 자서전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에 해당이 돼. 박근혜가 돌아와서 연합뉴스랑 했던 인터뷰는요. 북한의 체제를 찬양한 거야. 북한의 무슨 뭐 최고인민위원회에 뭐 여성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많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거 박근혜가 아니라 내가 했으면 나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가. 찬양 고무죄로.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막 찬양한 행동을 한 거야. 국가보안법대로 하면 박근혜도 이석기 옆방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결국 그러면 박근혜가 감옥에 안 갔으면 이석기도 감옥 갈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물론 나는 이석기를 아주 싫어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석기가 프락치가 아닐까 생각도 했던 사람이야. 왜 매번 중요한 순간에 이석기 나타나서 중요한 민주주의의 길을 망쳤는가. 옛날에 민중당 사건도 그랬고 무엇보다 그 민주당 출신들이 지금 새누리당에 많이 가 있잖아. 나는 이석기가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매번 중요할 때 왜 이석기는 나라를 망쳤는가, 민주주의자를 망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가 지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석기가 감옥을 가야 한다면 박근혜도 가야 되는 거야. 좌우지간 이석기를 들고 뭐 고무찬양죄니 뭐니 이러면서 지금 감옥에 넣어서 국정원 댓글려 그 범죄를 흐지부지 시켰어. 그런데 이번에 지들 스스로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를 되살려냈어. 아직까지도 좌익 교수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망치 부인에 대해서 아까 CBS 기사 좀 올려주세요. CBS 기사 좀 올려줘. 이번에 국정감사 때 야, 나는 포털에 하나도 안 올라와서 몰랐어. 포털 메인 뉴스에 하나도 안 떠갖고 몰랐는데 나중에 어저께인가 일요일인가 다음 뉴스에 떴더만. 어제 새벽에 다음 포털에 나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내 기사였어. CBS 기사. 무슨 얘기냐. 국정원 앞에서는 한없이 느려지는 검찰의 시계. 일단 그 뉴스를 가져오는 동안 좌익 교수라는 연인지 놈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익 교수라는 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없다 그랬지 참.
사실 네이버에서는 찾기가 어려워. 유튜브에서 찾으면 되겠죠? 내 컴퓨터가 갑자기 자판이 잘 안 먹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hure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국회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년이죠. 정신 지랄을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릴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뭐? 2012년 국정원 여직원이 생각난다고? 본질을 호도했다고? 지금 너네 새누리당의 변명이 그건 거지? 지금 저짓거리를 한 국정원 여직원을 감싸면서 여론 조작하다가 걸린 비밀 TF팀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당한 거지 지금? 국민이 아주 그냥 졸로 보이지 등신 머저리 천치로 보이지? 지금 저것들이 왜 저지랄인지 아세요? 우리가 좌익교수 같은 거 처벌하지 않는데도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좌익교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잊고 나는 못 잊었지만 내가 뇌혈관이 막혀가는 질병을 앓으면서도 그 좌익교수에 대한 분노를 내가 삭히면서 방송을 하면서 근본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느라고 내가 한동안 얘기를 안 했더니 저것들이 우리 국민이 다 잊어버리고 등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6시, 지금부터 2시간 뒤에 야당에서 준비한 결의대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7시부터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문화제가 광화문에서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4시에 방송 정리하고 광화문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인근에 계시고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광화문으로 모여 주십시오. 예, 광화문으로 모여서 저 친일 종북 박근혜에게 국정교과서 허락할 수 없다라는 국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와서요, 국정교과서 포기하겠다라고 연설할 줄 알았어요. 왜? 대통령이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국민 60%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국민 반대자가 찬성보다 월등히 높은 국정교과서를 누구 맘대로 추진해? 지가 효녀야? 내가 볼 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 이번에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추진은요, 나는 박정희의 환상을 깨는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 국민들은 박근혜를 왜 찍어줬어요? 박정희 때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먹고 살게 됐던 것처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뽑아줬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먹고 살게 됐습니까? 이명박 때보다 박근혜 때 경제 형편들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승만 때보다 박정희 때 국민들, 서민들이 그래도 먹고 살고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줄 알고 뽑아줬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박정희가 독재한 거 몰랐겠어요? 독재를 했지만 경제를 성장시켰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아버지의 독재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그래서 뽑아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의 독재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고 대신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줬더니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지아버지 독재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고 지아버지 따라 독재하는 거, 그게 지길인 줄 알고 지네 아버지를 미화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바꾸겠다는 망언을 일삼고
우리 국민들은요, 경제를 발전시킨다면 네 아버지의 과거 독재를 눈 감아줄 수 있다고 그랬지, 경제를 못 살리면서 독재해도 된다고 허락한 사람 없어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여러분,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네 아버지의 독재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경제를 살린다면 네 아버지의 그 독재에 대해서 잊어주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살리라는 경제는 못 살리고 날마다 치솟는 월세값, 전세값, 떨어지는 집값, 거기에다가 이제 아예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실행시키겠다고. 임금 피크제가 뭐예요? 자기 대통령 나올 때는 온 나라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더니 정규직 월급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그게 임금 피크제야. 임금 피크제가 뭔지 아세요?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 나올 때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 대우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만큼 월급 준다는 줄 알았어. 정규직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정규직 월급을 비정규직으로 자른다는 거야. 그게 지금 임금 피크제고 노동법 계약이야. 박근혜 노동법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반도막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경제를 살렸어? 경제가 성장했어? 이런 개뻥을. 여러분,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가 소위 은행권에서 국민의 가계부채가 공개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619조 원이에요. 우리 국민의 지금 가계부채 총액이 619조 원이야. 그래서 비상등이 켜졌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619조 어떤 숫자가 생각나? 가계부채가 619조가 된 원인이 뭐냐고. 지금 대재벌도 전체도 아니야. 윗대가리 30개만 딱 잘라서 그들의 창고 안에 있는 돈이 얼마? 700조 원이야. 뭘 의미하겠어요? 자, 나라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논점 흐리지 마. 지금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619조야. 619조가 나타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재벌들이 사내 보유금으로 700조 원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야. 결국 지금 그 700조 원이 국민들에게 나누어졌어야 될 돈이야. 그 돈을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야.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3년 동안 외친 게 뭐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내용이 뭐야? 규제 완화야. 들어봤죠?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안 한다고 신경질 내고 공무원들 불러다 닥달하고 규제 총량제라 그래갖고 규제를 무조건 건수로 줄이라고 협박질까지 했어, 박근혜가. 규제 완화가 뭔지 아세요? 대기업의 독식을 방지하는 규제들을 없애란 얘기야. 대기업에서 저 30대 대기업이 국민들의 그 소득을 쪽쪽 빨아서 지네 창고에 넣어두고 있는 건데 그들이 그런 짓 못하게 막는 장치들을 다 없애라는 거. 그게 박근혜의 지시야. 사람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아버지처럼 재벌들을 통제해서 더 이상 국민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뽑아준 거야. 내 말이 틀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를 뽑아줬던 이유는 지 아버지가 재벌들한테 세무조사하고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가 재벌들을 통제해서 재벌들이 더 이상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할 줄 알고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대기업의 아바타. 맨 처음에는 무슨 회장들 잡아넣는 척만 했어. 그러더니 어떻게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내리 재벌의 세금 깎아주고 재벌 우대 정책 펼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민들에게는 악착같이 세금 뜯어가고 세금을 더 늘리고, 그리고 그거로도 안 되니까 재벌들한테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한테 세금을 늘려도 서민들이 가난해서 낼 세금이 없는 거야. 2배로 걷어도 낼 세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범칙금. 곳곳마다 경찰들 숨어가지고 그 실수하는 국민들 잡아가지고 악착같이 범칙금 뛰는 바람에 딱지 떼가지고 그걸로 몇 조 원을 걷었대잖아. 노무현 대통령 때 휘발유 2,000원 갔어. 그 2,000원의 휘발유 중에 800원이 세금이었어.
그런데 지금 휘발유 값이 얼마야? 1,600원이야. 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살만해졌나 보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름값의 40%가 세금이었어. 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 기름 원가가 1,200원이라 800원 세금을 붙여서 2,000원에 팔았던 거야. 그런데 지금 기름 원가가 얼마야? 600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적정가 기름값 얼마여야 돼? 1,000원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 1,500원씩 내고 있어. 왠지 알아? 이명박 때 어느 순간 유류세가 정액이 됐어. 고정금액. 그래서 기름값의 몇십 프로가 아니라 무조건 900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기름값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물가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뉴욕이에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물가 비싼 동네가 뉴욕이야. 뉴욕에서 기름값 1리터에 612원이래. 미국에서 물가 제일 비싼 게 뉴욕이고 뉴욕에서 기름값 1리터에 612원이래. 우리나라 1,500원이야. 우리가 미국보다 3배로 잘 사냐? 어? 우리가 미국보다 2.5배 잘 살아?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기름값에 올라간 세금 때문이에요. 리터당 올라간 세금 때문이야. 그것만으로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어? 담배에다 세금 붙여갖고 세금 붙여서 팔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막 금연을 했더니 뭐 예상보다 금연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둥 뉴스에서 봤죠. 3월달인가 뉴스에 2월달부터 계속 나온 뉴스가 뭐냐? 초반에는 흡연자가 줄었지만 점점 늘고 있다. 도로 늘고 있다. 그 기사 계속 나왔어. 올해 담배값 올려놓고 사람들 그러면서요. 흡연자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원래 담배 피던 사람보다 30% 가까이가 담배를 끊었어. 그 얘기 안 해. 그러면서 흡연자가 다 도로 늘고 있다. 담배 피란 얘기야. 담배값 올릴 때 뭐라 그랬어?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그래놓고 언론에서 담배를 더 많이 피고 있다고 계속 부추겼어요. 이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가난한 서민 가정에 만약에 아버지 담배 피고 자식 둘이 담배 피잖아. 그러면 새 부자가 내는 세금이 말입니다. 7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 연봉 7천. 연봉 7천짜리 그 연봉을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 혹은 무슨 6억짜리 아파트 6억인가 얼마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만큼을 1년에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 세 채값 연봉 2억 1,000만 원어치 소득세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우리 국민이 등신 같아서. 국민이 박근혜를 믿어서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한다니까 진짜 박근혜가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쌩 거짓말인지 모르고 찍어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게 당한 거야.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년 반 동안 우리 당할 만큼 당했어. 2013년 당선되자마자 한 짓이 뭐야? 인사 참사. 통일에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 마누라가 응리하면서 도망간 미창부 장관. 또 뭐였지? 중소기업 청장 뽑아놓으니까 백지신탁 하기 싫다. 중소기업 청장이었지. 백지신탁 안 하겠다고 가버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재벌 변호사 갖다 앉혀놓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더니만 개무식한 여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기러이 밀어붙이면서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나중에 1년 뒤에 그냥 모래였다고 내다버리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윤창중 기어이 대변인 시켜갖고 미국까지 끌고 와서 빤스 먹고 설치는 바람에 전 세계에 망신거리 되고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개지랄하니까 갑자기 또 자기 아버지 사진 갖고 다니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쌩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무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은 거 무기회사 브로커였어. 그거 들통나가지고 잘렸지. 그 다음에 깨알 리더십 정부 차관까지 일일이 다 선정하신 박근혜 대통령이라 그랬어. 그래갖고 법무부 차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의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뽑는 총리마다 꼬라지 개꼬라지.
아주 뉴라이트 왼수 대가리 늙은이들 죄 갖다가 앉혀놓고 아주 그 문창극인가 뭔가 아주 인사 참극을 이루었던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 그런데 이제 애들 교육을 가지고 장난을 쳐? 아니 경제를 살리려니까 왜 지 족보를 고쳐? 국민이 경제 살리고 나라 살리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왜 지 족보를 거짓말로 써? 누구 맘대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착했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했던 거야. 이제 우리 국민들이요 들고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고용한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고용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지네 족보만 고치고 앉아있어.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직원더러 똑바로 하든가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우리는 오늘 기다렸어요. 기회를 주고 기다렸어요.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아들여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다시 듣겠다라던가 그럴 줄 알았어. 밀어붙이겠대. 거기다 오늘 아침까지는 새누리당에서 그 황우여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서 황우여를 경질하자. 그걸로 끊고 넘어가자 그랬는데 박근혜가 거절한 거야. 그거 알아요? 새누리당에서 이 국정교과서 논란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일단락을 지어야 되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곳곳에서 언론에 흘린 게 황우여가 책임져야 된다. 교육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 거절했어. 그래서 황우여를 계속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박근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어요. 박근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의 반란을 정리하러 가야 되겠죠.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의 지위를 준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고 지금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가서 방 빼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오늘 오후 6시부터 잠시 후 2시간 뒤부터 광화문에서 오늘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야당의 결의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제가 있답니다. 우리 국민들 그 빨리빨리 서둘러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오늘 국민이 화났다라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급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자, 그런데 어저께 말이에요. 어버이 연합이 그 동성동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며. 막 경찰을 막걸리 먹고 경찰을 폭행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난리도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버이 연합이 거기 왜 갔을까요? 거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버이 연합이 거기에 왜 갔을까요? 예. 이유가 뭘까요? 그거 여러분 누가 팩트TV를 보고 제보를 했어. 그 어버이 연합의 그 노인분들 좋아서 갔겠어요? 나는 거기서 경찰 패고 술 먹고 난동 피워준 거 나는 어버이 연합 어르신들이 어버이 연합에 억지로 동원된 노인들이 그나마 우리 편 들어준 거라고 봐. 난동을 피워서 그나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우리에게 힘 실어준 거라고 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어버이 연합을 보내서 그들이 유도한 게 있다는 거야. 뭘 유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버이 연합의 어른들을 마구잡이로 욕하게끔 늙은이들은 죽어야 된다. 그런 악플 달게끔 유도한 거야. 혹시 여러분 어저께 그 팩트TV 보면서 노인들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댓글 달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노인 비하조가 투입된 거예요. 세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노인 비하조가 투입된 거야. 그래도 우리 방 시청자들은 많이 조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는 낯선 아이디들이 그랬다며. 낯선 아이디들이 막 그 노인을 비하하고 저 노인애들 빨리 죽어야 된다 막 그랬다며.
근데 그거 눈치채고 우리 방 시청자들은 많이 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쟤네들의 전술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전술이야. 그걸 보면, 그런 채팅을 보면, 우리 편이었던 노인들도 등 돌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돌고 있는 웃긴 이야기들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웃기죠? 그거 웃기려고 목적하는 거 아니야. 남자 여자 이간질 시키려고 도는 얘기야. 어버이 연합을 시켜놓고 그들을 막 앞에 주도하면서 욕하는 거 세대 갈등 조장하는 거야. 젊은 애들 정신없다라고 떠벌리는 거 그거 세대 갈등 조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영원한 지금 뉴스 댓글에도 보이죠? 뜬금없이 경상도 욕해. 뜬금없이 경상도 욕하고 뜬금없이 전라도 욕해. 목적이 뭐야? 경상도 전라도 갈라치기 하는 거야. 1%의 권력으로 99%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전술이 뭐야 걔네는? 이간질이야. 남녀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영원함으로 분열, 좌우의 분열, 그걸 노리는 거야. 왜? 그래야만 지들이 99%를 분열시켜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얻기 때문이야. 어떤 목적? 권력 유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러면서 지금요. 11월 2일에 국정교과서가 행정고시가 통과되면 어쩔 수 없다. 국정교과서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 보셨죠? 여러분 각종 게시판에 지금 11월 2일에 국정교과서 고시되고 나면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보셨죠? 그죠? 그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굴까요? 그게 댓글원이에요. 11월 1일에 국정교과서가 고시되고 나면 막을 수 없다. 누가 그래 막을 수 없다고. 법도 바꾸는 나라야. 법률도 바꾸는 나라야. 심지어 헌법도 개정됐어. 그까짓 행정고시가 뭐라고 그게 발효가 되면 바꿀 수 없다? 누가 그래. 그게 바로 그 뉴라이트 애들이 퍼뜨리는 헛소리예요. 여러분 국정교과서는요 나오기 전까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온 다음엔 폐지 투쟁하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싸우는 게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이 지나면 어쩔 수 없다? 지랄을 하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헌법도 9번 바꿨어요. 법률은 수시로 없어지고 만들고 그래요. 행정고시가 뭐야? 내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법에 5단계가 있다. 첫 번째 규칙.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만드는 게 규칙이다. 조례. 지방의회,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에서 만드는 게 그게 조례다. 그 다음에 명령. 시행규칙은 바로 이 명령이야. 행정부에서 만드는 즉 입법부나 국민의 헌법에서 지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야 되는 행정 업무 그걸 위한 규칙 그게 행정고시야. 이 행정고시는 뭘 어길 수 없어. 법과 헌법을 어길 수 없어. 근데 어디서 행정고시 따위를 가지고 국정교과서가 통과되면 막을 수 없다? 야, 너 사회성적 가였지? 너 사회성적 가였지? 명령 따위를 가지고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랄을 떨어? 이 무식한 새끼야. 개지랄하지 말고 네가 수였으면 너네 선생님이 가였나 보다. 그렇게 너를 가르친 너는 선생님이 가야. 그래서 너도 가면서 수업을 받은 거야.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헌법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은 누구야? 국민이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무슨 얘기야?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가장 높은 자리가 국민이란 뜻이야. 네가 뭔데 대통령 욕을 하냐? 그 얘기가 뭔지 알아? 사장 네가 뭔데 직원한테 일 시켜 그러는 거야. 망치 부인이 대통령 비판하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야 사장 저기 봐 네가 뭔데 대통령 욕해 그 얘기는 사장 네가 뭔데 직원한테 일 시켜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박근혜는 우리 직원이야. 국민들이 뽑아서 일 시킨 우리 대신해서 복잡한 문제 해결하라고 처리하라고 시킨 간사라고. 시민단체가 있어.
가령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무실을 만들고 그 사무실에 그 유료 돈을 주고 직원을 하나 뽑았어. 그 직원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혹시 회원들이 찾아오면 커피 타주고 그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회원들의 소식을 서로 전해주고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간사를 뽑아놨어. 그런데 인연이 맨날 화장만 하고 그 사무실로 남자친구 불러다가 붕가붕가하고 그랬어. 그러면 그 회원들이 뭐라 그래야 돼? 어머 간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년이 화장만 하고 일을 안 해. 어머 간사님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회원들은 뭐가 되는 거야? 등신 머저리 천치회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야. 어? 국민이 돈 주고 회원들이 돈 주고 일을 시켰으면 그 일을 해야지. 딴짓거리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나가. 너 자리 빼. 책상 비워. 그게 올바른 회원의 자세야. 우리가 돈 내서 그 돈으로 월급 주는데 어디서 저 짓거리야. 저는 백수라서요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너 담배 피잖아. 너 소주 마시잖아. 네가 놀이터에서 새우깡에 소주 마실 때 네가 낸 돈의 10%는 세금이야. 네가 1년에 세금 144만 원이나 내. 옛날에 이명박이가 낸 건강보험료보다 네가 많이 낸 거야. 왜 그렇게 눌려 살아? 네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근데 저는 뭐 무능해갖고 일자리도 없고. 네가 무능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야. 이 정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니까. 왜?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지나가는 뉴스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월급을 떼먹고 월급을 경부가 어디에다가 대구인가 어디에다가 돈을 다 냈다라고 거짓말하고 직원들하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어. 그러자 직원들이 그 중소기업 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욕을 했어. 그런데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대. 노동자들한테. 왜 이럴까요? 경찰이 지켜야 되는 게 누구야? 사기꾼하고 사기 피해자가 있어. 그러면 테이저건을 누구한테 쏴야 돼요? 사기꾼한테 쏴야죠. 그런데 왜 이 경찰이 노동자한테 테이저건을 쐈을까요? 그 중소기업 사장들이 월급을 띄어먹는 거 정부에서 용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법에 월급 떼먹고 부도낸 중소기업 사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 안 하는 거 모르시죠? 정확하게 처벌 안 해요. 처벌해도 너무 미약해요. 이유가 뭐겠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중소기업 사장이 임금 떼먹는 걸 봐주는 거야. 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대기업 회장의 이윤을 위해서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 떼먹는 걸 정부가 도와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야. 바로 잡아야 되겠죠. 사실 이거 그동안 우리 국민들 이런 얘기 잘 몰랐잖아. 어? 정부가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몰랐잖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 그죠? 우리 다 몰랐어요. OECD의 국가의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충당시켜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몰랐잖아. 왜? 우리는 이제까지 노조 파업하면 빨갱인 줄 알았고 정부를 비판하면 간첩인 줄 알았고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으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교육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그 대학 졸업했다고 어느 나라에 가서 취업이 안 돼. 왜?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모르지 않잖아. 이제 알잖아. 알면서 용서하면, 알면서 당하면 두 번까지 속는 건 속인 놈이 잘못이야. 세 번째부터는 속은 놈이 잘못이야.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두 번 속아줬어. 이제 세 번째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근거를 내라. 팩트를 내라. 여러분 중학교 사회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4대 의무, 4대 권리, 국민의 기본권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가 나와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그게 뭔지 알아요? 근로의 의무, 근로의 권리를 보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노동 3권이 뭔지 알아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단결권, 노동조합은 회사한테 그 임금을 인상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가 개소리를 하면 파업할 수 있다는 단체 행동권, 이게 노동 3권이고 이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왜 정부에 고용노동부가 있겠어요? 정부에서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강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돈 준 거예요. 고용률을 늘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새끼들이 세금 받아 처먹으면서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만을 위해서 일했어요. 일자리를 만들려니까 맨 인턴만 만들었어요. 씨발. 이래도 참으면 그건 등신 머저리 천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등신 머저리 천치입니까? 우리는 1919년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식민지 중에서 유일하게 평화 시위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국민입니다. 거기에 온 나라가 놀래서 중국의 오사운동이 벌어지고 인도의 간디의 평화운동이 벌어지게 됐어요. 1960년 미국이 뒤를 봐주는 친미 정권을 온 국민이 평화 시위로 내쫓았어요. 그게 4.19 혁명이에요. 1980년 군부 독재가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죽여갈 때 온몸으로 맞서서 군부 독재에 맞서는 국민정신 보여준 게 광주항쟁이에요. 1980년. 1987년 군부 독재가 서슬퍼렇게 국민들을 고문하고 잡아 죽일 때 넥타이 부대 대학생들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외쳤고 그래서 따낸 게 지금의 민주헌법이고 대통령 직선제예요. 미국이 뒤를 봐주는 군부 독재 유일하게 국민의 손으로 무찌른 나라가 그것도 2번, 3번 무찌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계 20세기 민주주의 운동은 한국이 쓴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뛰어나서 위인이 아닙니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들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뛰어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위인이 아닙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전 세계가 높이 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명박, 박근혜 같은 쓰레기들한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들고 일어납시다. 우리의 주권 이제 행사합시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곳곳에서 오늘 뭐 의경이 총집결했다는 둥, 박근혜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둥, 공포와 두려움을 심으려는 댓글원들이 있습니다. 그놈들에게 분명히 얘기합시다. 노예로 살아남느니 자유인으로 죽겠다. 그 말을 꼭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909년에 헐벗은 한복을 입고 의병활동하는 그 의병을 외국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조선의 의병을. 당신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의병활동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농민군이 말하기를 식민지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겠다. 그게 곡괭이 들고 나와서 일제에 맞섰던 우리 의병의 정신입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우리 한반도를 지금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강구한 적들, 그 강구한 적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늘 광화문으로 갑니다.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오늘 제가 1시부터 보내드린 방송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빨리 짐을 싸서 광화문으로 가려고요. 혹시 광화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예,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갈 거니까요. 쭉 둘러보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쪽이 있으면 찾아오시면 거기 망치 부인이 있을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국정교과서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를 관통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우리 국민들이 오늘 그 병들고 고생한 민주주의를 다시 탈탈 털어서 바로 세우는 오늘을 만듭시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닐 겁니다. 오늘은 아닐 겁니다.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오늘을 만듭시다. 역사는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일은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됩니다. 광화문에서 만납시다.